시험 1회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을 여러분들이 쭉 쳐왔던 분들은 익숙해서 괜찮겠지만 안 쳐보고 처음 치는 분들은 조금 이 시험 부분이 익숙하지 않고 답안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서 점차 시간도 좀 줄여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안 작성 특강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모의 시험을 치고 실제 시험을 앞두면 답안 쓰기 이 부분이 점차 중요해집니다. 공부한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지는데 그 중에 답안을 잘 쓰는 사람이 합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안 쓰기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고 또 여러분 시험지가 있으면 1차적으로 여러분 시험지를 한번 채점을 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하고 채점을 하면 나중에 제가 했는 부분과 뭐가 다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게 생각했는 부분, 틀리게 생각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왜 맞게 생각했을까, 또 왜 틀리게 생각했을까,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 1번 부분을 보면 보기는 가나에 대한 비평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맞게 적절한 답을 쓰시오 라고 해서 보기 내용이 있고 가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1930년대 심리주의 소설 혹은 모더니즘 소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작품으로 이상의 날개, 박태원 소설가 구보시 1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에 보면 1930년대 소설에서 모더니티 하면 근대성의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더니티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속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부선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됩니다. 특정한 공간의 사물로 나타난다. 가령 기억 가에서는 그것이 특정한 공간과 사물로 나타나고 나에서는 특정한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가에서 특정한 공간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면 공간은 뭐냐면 둘째 줄에 미스코시 옥상, 미스코시 백화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생긴 백화점이고 일본인이 만든 백화점입니다. 미스코시 백화점, 이게 지금은 신세계 백화점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스코시 옥상 하는 것이 그런 모더니티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 아래 셋째 단락에 보면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를 바라보다, 금붕어라든지, 그 다음에 금붕어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면 우리 과거에 우리가 금붕어를 수입해 오거나 키우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금붕어도 근대적인 부분이고, 또 쭉 내려오면 끝에서 둘째 단락 부분에 끝에서 다섯째 줄에 뭐뭐름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여기 아스피린과 아달린, 아내가 나를 속인 것, 아스피린이라고 했지만 아달린, 수면제로 나를 속였던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뭐냐면 이 작품에 나타나는 근대성의 요소다. 그래서 공간은 미스코시 옥상, 미스코시 백화점이고, 그 다음 사물은 아스피린, 아달린 혹은 금붕어 둘 다 가능하다 하는 형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특정한 공간이다 라고 했을 때 나의 경우에 화신상회도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는 백화점인데 화신상회, 이렇게 해서 미스코시 백화점의 옥상, 화신상회 등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백화점 건물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 이러한 모더니티 요소에 대해 작가들이 드러낸 인식은 비슷하면도 차이가 있다. 이런 모더니티, 근대적인 그런 사물에 대해서 비슷하면 차이가 있는데 가나 서술자인 나, 가의 나나 나의 나는 모두 모더니티 공간이긴 암담한 혼란, 고달픔, 방황 등으로 인해 무엇을 느끼고 있다. 전체 내용에서 보면 느끼고 있는 것이 뭔가 암담, 혼란, 고달픔, 방황 등으로 피곤을 느낀다라는 의미로, 그 피곤이라는 것은 가 부분에서 보면 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단락에 나는 또 오탁의 거리를 내려다 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해서 피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피곤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이걸 피곤을 느낀다 할 때 암담, 혼란, 고달픔, 방황 등과 관련되는 그런 상태,
드러내는 것, 피곤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일제 식민지 정책에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일제 식민지로 인한 것이다 하는 점. 가의 서술자는 모니티 공간에서 절망적 인식을 드러냈지만 나의 서술자는 절망적 인식이 아니라 나름의 대안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은 절망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나의 경우에는 절망 속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드러내고 있다. 그 대안의 요소가 뭔가? 그래서 그건 가와 달리 나에서 서술자가 머무를 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무엇을 지향한다. 그곳에서 지향하는 게 뭔가? 그래서 나의 첫 단락에 보면 구보는 퍼시 그럼 또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만나고 퍼시 또 한 번 말했다. 구보는 비로소 그들을 돌아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하였다. 내일 밤에 또 만납시다. 그러나 구보는 잠깐 주저하고 내일부터 나 집에 있겠소. 창작하겠소. 그러니까 좋은 소설을 쓰시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에 이 소설가 구보시 일일이 소설가 소설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소설을 쓰는 창작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설 쓰기, 창작 혹은 소설을 쓰는 것, 창작하면 자기가 구보가 짓는 것이 소설이기 때문에 창작이나 소설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의 경우 미스꽃이 옥상과 아스피린 나달린 혹은 금붕어, 니어는 피곤, 띠것은 창작 이렇게 해서 공간과 사물이 맞으면 각각 0.5점, 그 다음 니은 디귿도 그 내용이 맞으면 각각 0.5점, 1점이 아니고 0.5점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2점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작품에 나타나는 근대성의 요소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이 근대성의 요소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래 작품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맞게 답하시오. 김성옥의 서울 1964년 겨울. 김성옥의 작품이 과거에 무진기행이 나왔습니다. 김성옥의 작품은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60년대 소설이다. 50년대와 다른 1960년대 소설. 그래서 똑같이 김성옥의 소설에도 청년들이 여기에 보면 무기력하다, 방황한다,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50년대 소설에서도 비오는 날에서 거기에서 방황하는 것이나 이범선의 오발탄에서 방황하는 것이나 방황의 의미, 무기력의 의미, 젊은이들이 무기력하거나 방황한다 하는 것은 같은데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60년대는 60년대 현실에 의한 것, 4.19 혁명 이후에 4.19 혁명이 좌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청년들의 좌절, 그 다음에 4.19로 좌절시킨 것이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경제개발이나 산업화 도시화 등이 추진이 되면서 경제개발이 되면서 점차 도시가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심화된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심해지고 도시 자체가 삭막해지는 그런 현실로 나타난다. 그래서 서울 1964년 겨울은 뭔가? 1964년 겨울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4.19 혁명의 좌절과 또 군사독재의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 암담한 상황이었고, 그런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가 뭐다? 서울이다. 그러한 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의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에 세부 내용에서 보면 A 부분이 있고 B 부분이 있는데 작품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맞게 답하라. 이게 A와 B에 담긴 대화, 인물들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를 중심으로 각 대화에 담긴 작자의 의도가 뭔가 그걸 10자 이내로 파악하여 제시하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와 안과 그라는 인물이 있었죠. 나와 안이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라는 인물이 끼어들게 되고, 그라는 인물은 뭐냐? 아내가 죽었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고 돈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같이 있어 달라라고 하고 뭔가 자기의 어떤 잘못에도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세 사람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하지만 진심으로 위로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같이 함께 있으면서 그라는 인물이
같이 자자, 함께 있자라고 하는데 같이 있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에 보면 안이라는 인물이 뭐라고 하는가? 나는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이 말했다. 나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걸 죽을지까지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는 고토기 설생은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핑계, 그 인물이 죽는다라는 것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 시체를 판 죄책감으로 자살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그 인물이 죽을 걸 알고 있었으면 위로를 한다든지 같이 있자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살려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죽도록 방치를 했는 겁니다. 방치하고는 그 뒤에서 뭘 합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침작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자기 변명만 하고 핑계가만 되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말입니다. 혼자 놔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안. 나는 그 양반이 죽으리라는 짐작도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 일에 대해 변명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에 있는 건 뭔가? 바로 개인주의 심화로 인한 문제. 개인주의의 심화. 1960년대에서 우리가 어떤 인물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위로를 한다든지 도와준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의 심화 또는 인간적 유대감의 상실, 유대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유대감이 없어졌다. 뭐 때문에? 산업화, 도시화, 경제개발 이런 문제로 인해 점차 삭막해진다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었다. 바꿔 말하면 삭막해진 도시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60년대 문제다. B에서 보면 김형, 우리는 분명 25살짜리죠. 나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건 나도 분명합니다. 25살. 그는 고개를 한번 기울였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무언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여튼 여기에 이제 25 말하는 것인데 너무 늙어버렸다. 두려워진다. 이런 게 뭡니까? 청년들의 무기력함입니다. 방향성이 없다. 무기력하다. 그래서 B에 제시된 것, 이 B의 대화는 뭔가? 젊은이들의 방황과 무기력, 방황과 무기력함 또는 무기력과 방향상실,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서울 1964년 겨울이다 라고 할 때, 서울 1964년 겨울의 경우 제목이 지닌 의미가 주제를 드러내는데, 그 제목이 지닌 서울 1964년 겨울은 뭔가? 도시 자체로 보면 개인주의 심화로 인해서 인간적 유대감이 상실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바로 뭐냐? 방황과 무기력에 빠져있다. 방향상실에 빠져있다. 이게 바로 뭐냐? 서울 1964년이 말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 부분이, 이 작품은 대화가 주제를 잘 드러내는데 그 대화 속에서 이러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A, B 부분이 말하는 것은 각각 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부분에 60년대 4.19 좌절로 인한 암울함,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자본주의 심화 등등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력의 의미는 50년대와 똑같은데, 50년대는 전쟁으로 인한, 전쟁이나 전후의 가난, 여기는 60년대 문제. 그래서 김성옥의 소설을 뭐라고 합니까? 1960년대 소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용만 보면 둘 다 무기력하니까 50년대 비슷해 보이지만 50년대는 전쟁과 전후의 상황이고 여기는 60년대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그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에 넘어와서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이입에 대해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감정이입. 그래서 가의 경우 강물이 웃는다, A 강물이 웃는다 부분 있고, 강물이 웃는다 하면 이것은 감정이입입니까 아닙니까? 감정이입이 아니다. 왜 아닙니까? 시적 화자의 정서와 다르죠. 감정이입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화자의 감정이다 라고 할 때 감정이입은 먼저 시에서 시적 화자가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있고 이 화자가
지니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는데 그 특정한 상황, 화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지니는 그 감정입니다. 감정 혹은 정서이입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자의 상황에서 지니는 감정이다. 그러면 슬픈 상황이면 슬픔의 감정, 기쁜 상황이면 기쁨의 감정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에 맞는 부분으로 시적 화자 부분이 느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시적 화자의 어떤 감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시적 화자가 느끼는 것은 사물이 느끼는 것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아니면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물로 제시되고 이 사물이 어떤 정서를 느끼는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고독한 상황이다. 시적 화자가 고독한 상황에서 감정 자체가 고독이다. 외로움이다. 고독이나 외로움이다 라고 하면 그래서 원래 시적 화자가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인데 상황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한 상황에서 고독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면 강이 고독하다. 바다가 고독하다. 물이 고독하다. 이렇게 하면 이 고독하다라고 할 때 원래는 화자가 고독한 정서를 느끼는 것인데 강이 고독하다. 바다가 고독하다. 물이 고독하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감정이입이 된다는 겁니다. 감정이입이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화자의 경우에 이와 달리 뭐가 되는가 하면 화자는 고독한 상황, 혼자 이렇게 해서 슬프고 고독한 상황인데 슬프고 고독하다 그러면 여기서도 슬픔이나 고독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슬픔이나 고독이 아니고 강물이 웃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화자가 님을 잃은 상황에서 슬퍼하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강물이 울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강물이 웃는다. 그러면 여기서 웃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면 상황으로 보면 뭐냐? 이 상황으로 보면 슬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서로 보면 슬픔의 정서가 있을 때 슬픔이나 이런 정서가 여기에 이입되면 그것은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슬픔의 상황이고 지금 님이 죽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상황에 강물이 웃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감정이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감정이 여기에 화자의 상황에 맞는 그 감정이 이입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겁니다. 화자의 그 상황과 이 감정이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이입이 안 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나의 경우 감정이입입니까? 아닙니까? 밤만 애달프다. 이건 감정 직접 표현입니다. 다른 대상 없이 직접 표현되었다. 밤이 슬프다. 밤만도 애달프다 라고 해서 직접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 깊은 생각은 놔두기는 저 바람에 새가 슬피운다. 현재 이 나의 경우에 봄은 간다 하는 것은 봄이 감으로 새물이 감으로 슬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슬픈 상황인데 저 바람에 새가 슬피운다. 새가 슬피운다. 뭐가 됩니까? 감정이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감정이입처럼 보이지만 화자의 상황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바람이 불 적마다 슬프게 삐걱거리는 배가 오른다. 차디찬 강물 슬픔. 님의 죽음으로 슬퍼하는데 강물이 웃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부분에서 보면 위 자료의 밑줄 친 ABC에서 감정이입을 찾아 그 특징을 서술하고 위 예문에서 적절한 예를 한 가지 더 제시하라. 감정이입 부분에. 감정이입 가나 ABC 중에 C는 감정이입의 예이고 시적 화자의 슬픈 정서를 대상인 새에 이입하여 시적 화자와 새의 정서가 일체화되었다. 이렇게 일체화되어야 된다 하는 점. 이와 같은 감정이입의 예는 예를 들어 슬프게 삐걱거리는 배가 슬프게 삐걱거린다. 슬픈 배 이런 의미가 돼서 감정이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위에 밑줄 친 ABC에서 감정이입이 아닌 것을 모두 찾아 각각 그 이유를 밝혀라. 밑줄 친 ABC 부분이 있었는데 A의 경우 강물이 웃는다. 이건 앞에 이미 설명을 했죠. A는 시적 화자는 슬픈 상황이고
대상이 강히 느끼는 감정은 웃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대상에 느껴져야 됩니다. 화자의 감정과 일치해야 되는데 화자의 감정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점. 그래서 대상이 정서가 달라서 감정이입으로 보기 어렵다. 두 번째, 나의 비는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하지 않고 직접 제시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A와 B의 경우에는 감정이입이 될 수 없다. 자, 그렇게 답을 하고 각각에 보면 채점 기준이 있어서 예와 특징이 맞으면 1점, 감정이입의 다른 예가 맞으면 1점, 이렇게 해서 각각 그것에 맞추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아래 작품을 바탕으로 작품 공부에 맞게 서술하시오. 박영준의 모범 경작생, 박영준의 모범 경작생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소설에 보면 농촌 소설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농촌 소설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문, 이광수, 시문의 상록수나 이광수의 흑처럼 농촌 계몽운동을 지향하는 그런 농촌 소설도 있고,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이무영의 제일과 제일장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여기 모범 경작생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모범 경작생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는 길서라는 인물이 모범 경작생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말은 모범 경작생이지만 길서가 뭡니까? 일본의 그 일제정책에 순응하면서 자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데 착취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 경작생은 오히려 반어적이다. 모범 경작생이 아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친일적인 그런 농사꾼이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친일적인 그런 농사꾼, 이게 모범 경작생이 지닌 의미입니다. 제목과 그 다음에 하는 행위, 이게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제목의 경우 모범 경작생이라고 했는 이 제목 자체는 반어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해서 나쁘듯이 모범 경작생이지만 실제 하는 행위는 뭐다? 모범 경작생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 인물의 경우에 여기 보면 이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면 그 내용의 앞부분에 면석이는 농담 비슷하게 웃었으나 허리를 구부리고 복종하는 농부들은 절대로 마음대로 할 자신이 있다는 듯한 혹을 웃음을 지었다. 면석이가 있고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길서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래서 면석이가 길서를 이렇게 해서 길서를 바람잡이로 삼아서 이렇게 길서에게는 혜택을 주고 교묘하게 착취하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 장면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이 일제 식민지가 어떻게 착취하느냐라고 할 때 조선 사람을 내세워서 착취하는 그 장면, 이 장면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내는 사람을 뽑을 때도 면장을 시켜서 말 잘 듣도록 한다. 한 사람에게는 일본이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는 잘해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호세를 올리거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탕만 내시오 하면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술 한 병이면 녹초가 될걸. 그러면서도 얼마나 먹는 듯이 하하 하면서 길서는 진정으로 한 탕 내고 싶기도 했다. 묘목만 잘 팔아주면 예산 이외의 돈이 수십 원 들어온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묘목을 기르는데 이게 뭐냐, 뽕나무 양잠을 하는 뽕나무 묘목을 길러서 그 뽕나무 묘목을 길러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누에를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뽕나무 묘목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것을 구입을 해서 뽕나무를 길러야 누에를 잘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서 여기서 뽕나무 묘목을 파는데 나중에 뽕나무 묘목값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길서가 이걸 전담을 하고 있는데 뽕나무 묘목값을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고를 듣고 수고했다는 말을 한 뒤에는 곧장, 그런데 이번 호세, 세금을 말합니다. 호세는 자네 동네에서 조금 많이 부담해야겠네.
자네 동네 좀 많이 부담해라. 지금도 착취당하고 있는데 더 많이 부담해야겠네. 보통학교를 육아급으로 정축해야겠으니까 하고 길지도 않은 수염을 설며 호세 이야기를 꺼냈다. 그야 제가 압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자네 동네에서야 자네만 성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자네한테 해로운 건 없고 그 길서는 그대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농민들만 올려버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해로운 것은 없고, 그래서 길서는 위원장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길서는 일본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길서 집의 경우 모범 경작생이나 팻말이 붙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뭐냐면 나중에 농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호세를 정하는 것도 그 아래 보면 기어기가 침을 탁 뱉으며 말했다. 그들이 며칠 뒤 그들이 다시 놀란 것은 값도 모르는 뽕나무 값이 엄청나게 비싸진 것과 13등 하던 호세가 11등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뽕나무를 사서 그걸 길러서 누에를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뽕나무 값을 올려버렸다. 그 다음에 뭐냐, 호세도 올려버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길서는 10등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길서는 그래도 잘 사는 집이고 뭐냐면 일제히 비호를 받아서 자기가 이익도 많이 남기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냐, 길서는 그대로 두고 다른 집만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떠나야 되는가, 맨 끝줄에 아마 북간도나 만주로 바가지를 차고 떠나야 하는가 보다, 이런 게 뭐냐면 힘들게 되니까 이제 야반 도주를 하거나 유의민이 되어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몬세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성두는 혼자 생각했다 해서 쭉 내용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길서의 장난으로 호세까지 올랐다는 것을 다음에야 알고 누구 하나 그걸 곱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길서가 안 된다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야 제가 압니까? 물러서서 자네는 관계없다, 자네는 안 올린다 하니까 거기에 응낙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냐, 모범 경작생을 만들어 놓고 그걸 교묘하게 일본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길서는 일본에서 돌아올 때 우선 자기 논두렁에서 가슴이 서늘함을 느꼈다. 논에 박은 김길서라고 쓴 표말은 간 곳도 없고 모범 경작생이라고 쓴 말뚝은 쪼개져서 흩어져 있었다. 그 길서 논에 보면 말뚝이나 김길서, 모범 경작생 이런 것이 사람들이 지나면 다 부숴버린 겁니다. 심술 거둔 애들이 장난을 했는가 하고 생각하려 했으나 한지수로 보아서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동네에 들었을 때 동네 어른이라고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읍내 서재당 집을 가서 저녁 때가 되도록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 길서라는 인물이 의숙이는 성두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의숙이 집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보면 의숙이를 찾아가서 들어보지 못한 바나나도 사와서, 이건 뭐냐, 길서가 일본에 갔다 온 겁니다. 일본에 갔다 와서 의숙이에게 마음이 있어서 잘 보이려고 바나나도 사왔는데, 거기에 보면 성두 뒤에서 보면 몽둥이를 들고 따라온 사람들의 숨소리를 쓴 같이 가슴이 떨렸다. 성두가 충혈된 얼굴로 아랫문으로 뛰어들었을 때 길서는 들고 왔던 바나나를 들고 뒷문으로 도망쳤다. 이게 끝나는 겁니다. 내용 부분 끝나는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뭔가, 일본이 어떻게 착취를 하는가, 착취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경우에 착취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할 때 가난의 원인을 보여주긴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가난의 원인은 보여주지만 이 부분은 길서가 잘못이다 라는 것만 알려줄 뿐이고, 그걸 길서의 잘못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 잘못인데 그 사회적 구조적 잘못을 파악하지 않고 길서와 같은 반민족자가 잘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그 위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됩니까? 일제의 식민지 착취 구조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물면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과 이광수의 헐거의 주인공 허숭을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을 두 가지 서술하라. 인물면에서 헐거의 주인공 허숭, 이거는 헐거의 주인공은 어떤 인물입니까? 계몽적 인물입니다. 농촌에 내려가서 계몽하는 인물이다 라고 했는데, 이 작품 주인공은 농민에 대한 계몽적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다. 헐거의 허숭은
농민보다 우위에서 계몽적 태도를 드러낸다. 그런 점이 하나가 차이점이다. 이 작품 주인공 길서는 본래부터 농사를 짓는 농민이지만 흙의흑숭은 지식인이 농촌으로 내려갔다. 또 이 작품이므로 농민에게 농민을 수탈하는 것을 도우며 부정적 행동을 보여줍니다. 반민족적인 인물입니다. 부정적 행동을 보여주는데 흙의흑숭은 농민의 생활 개선과 문명 퇴치를 도우며 긍정적 행동을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물의 차이점이고, 두 번째, 위 예문을 바탕으로 할 때 이 작품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각각 한 가지 서술해라. 이 작품,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의의는 뭔가? 당시 일제 식민지가 일부 농민을 모범 경제생활을 앞잡이로 만들어서 다른 농민을 수탈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작품에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제가 어떻게 수탈하는가? 농민을 앞장 세워서 그 인물에게는 잘 대해주면서 그 다음에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묘목값을 비싸게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 사실을 잘 드러냈다 하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각성을 다루지 못한 채 길서를 미워하는 것, 미움이 길서로 향한다는 겁니다. 길서로만 향하게 했다. 실제로는 일제에 맞서는 그런 내용으로 대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길서 개인에 대해 보복한다. 길서의 경우에도 중간자 역할이죠. 실제로는 뭐냐? 일제가 착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제의 착취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길서에 분풀이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농민의 의식면의 한계이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아래 가나를 텍스트 상호성의 맥락을 고려해 감상할 때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텍스트 상호성, 상호 텍스트성 같이 사용되는데 두 작품에서 보면 어떤 공통되는 요소가 있을 때 그 공통되는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두 작품을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찾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련성을 찾거나 아니면 특징을 비교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상호 텍스트의 의미이다. 가는 박목월의 시죠. 박목월의 시, 나의 경우에는 사설시죠. 이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목월의 시, 여기서는 하관이다 라고 할 때 그 하관은 하관은 땅에 관을 묻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관은 뭐냐? 죽은 동생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죽은 동생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죽은 동생에 대한 추모, 슬픔, 그리움 이런 내용이 이 작품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하는 점. 그 다음 나의 경우에 나무도 바위돌도 없음 매해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마음.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데 피할 수 없는 부분.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고 돛대도 걷고 치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에서 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 말리 남아있는데 사면이 거무거무하고 천지정말 까치노를 떴는데 까치노라는 것은 사나운 파도를 말합니다. 사나운 파도가 치는데 그 사이에 또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 엊그제 님여인 내 마음 어디다가 가라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님여인 내 마음이 나무도 돌도 없는 산에서 매한테 쫓긴 까투리 마음이고 그 다음 도사공의 마음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님을 여의다 하면 엊그제 님이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가나를 텍스트 상호성의 원리로 학습할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 찾아 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가는 아우의 죽음, 나는 님의 죽음을 소재로 했다. 그래서 대상과 사별했다. 두 작품 모두 대상과 사별한 그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는 그 사별로 해도 되고 혹은 두 상황 모두 그 사별이라는 것은 화자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담고 있다.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담고 있다. 세 번째, 결국 상황을 수용하고 체념하는 시적화자의 태도도 유사하다. 네 번째, 모두 시적화자의 나가 겪은 사별의 경험을 제시했다. 사별의 경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적화자인 나가 겪은 사별이 해당되는 것. 1번은 뭐냐면 사별 자체가 중요하고 4번은 둘 다 화자는 똑같다. 화자인 나가 겪은 내용이다. 다섯 번째는 가와 나에는 모두 점천적 표현이 나타난다 등에서 여기는 공통성이 있는 부분,
비교할 근거가 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라고 했는데 다양한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점. 그 다음 가나의 어조를 밝히고 어조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서술하라. 가의 어조는 뭔가? 님이 죽은 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성찰하고 관조한다. 또 아우의 죽음을 수용하는 마음, 성찰, 관조,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뭔가 애절하고 절박하다. 애절하고 절박하다. 그리고 비통하다. 현재 슬픔에 빠져있다. 비통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조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어조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 위의 경우에는 동생이 죽은 지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추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슬펐겠지만 지금은 뭐가 됩니까? 슬픔이 성화가 되고 정화가 되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나는 뭡니까? 엊그제 님을 잃었습니다. 엊그제 님을 잃었으니까 그 슬픔이 훨씬 직접적이다. 급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죽었을 때는 더 크게 슬프고 더 비통하고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뭡니까? 좀 이렇게 성화가 되는, 정화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가가 성화되고 정화되는 내용이라면 나의 경우는 뭐라는 겁니까? 나의 경우에는 그게 죽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급박하다. 나와 가장 좀 유사한 부분이 뭔가? 나와 유사한 부분이 나보다 좀 더 급박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김소월의 초혼. 김소월의 초혼에 보면 바로 님이 죽은 상황에서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님을 부르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경우도 이와 똑같다. 님이 금방 그렇게 죽은 상황에서 비통해서 부르는 그런 목소리. 그래서 이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B형.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보면 A형에 이렇게 5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A형에서 서술형 하나가 빠지고 그 다음에 B형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5문제 4문제인데 A형에 4문제, B형에 5문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문학 전체는 몇 문제? 9문제에 32점이다. 6번에 아래 작품에 대해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인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긴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영역이 확장된다.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간의 영역이 확장된다 라는 의미이고 그 대신에 자연은 뭐냐? 훼손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면으로 보면 가하 작품은 인간의 자연 파괴에 대한 비판의 의미, 이걸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 파괴에 대한 비판이 주제가 되고 또 이것을 비둘기 부분을 우리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 쫓겨나는 철거민으로도 설명합니다. 철거민.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뭐가 되는가? 도시 과정에 쫓겨나는 철거민이다 할 때 철거민을 내쫓는 현실에 대한 비판. 그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나의 경우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 여기서는 뭐냐 하면 나는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인 나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웃집에는 설이라는 여인이 있어서 같이 힘들지만 설이라는 여인의 딸은 뭐냐 하면 장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이라는 여인은 열심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미국에는 차별이 덜 심하다 생각을 해서 미국에 이민이나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나의 경우에는 그런 설인애와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나의 경우 나의 오빠가 있습니다. 나의 오빠가
좌익 계열이었습니다. 좌익 계열이다 보니까 오빠가 간첩으로 내려온다. 이런 소문이 떠돕니다. 간첩으로 내려온다. 북한에 이제 월북에 있는데 간첩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나나 아니면 남편이나 가족들이 다 뭐냐. 거기 한번 안기부에 끌려가서 안기부에 잡혀가서 오면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교육을 받고 오는 그 상황이고, 그래서 막 마음으로 오빠가 오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보면 내가 늘, 그러니까 이건 뭐냐, 분단 상황이 주는 억압입니다. 오빠가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분단 상황이 주는 억압 부분이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용 속에 오빠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빠가 나에게 찾아오진 않았는데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던 서리 엄마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1인분에 남아 있으면서 이가 아프다, 털리가 아프다 이렇게 계속해서 느끼는데, 그 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중압감과 같은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털리지만 분단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그 집에 와서 세상에서 털리가 무겁다, 털리가 아프다 이렇게 느꼈는데, 집에 와서 털리를 빼고 보니까 털리는 아주 가볍다는 겁니다. 무게가 거의 안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뭘 느끼는가? 아, 이건 털리 무게가 아니구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털리는 내가 이에 끼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정신을 억누르고 있는 분단이라는 것, 분단으로 인한 억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식, 이 작품의 경우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식이고, 또 전쟁과 분단으로 고통받는 소시민의 삶, 이게 주제입니다. 전쟁, 분단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소시민의 삶, 전쟁이나 분단으로 고통받는 소시민의 삶, 그게 나의 주제다. 그러면 가나의 밑줄 친 기억니언에 나타나는 공통적 표현 및 그 의미, 기억니언, 기억의 번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니언이 뭐냐면 털리인데, 니언의 털리 부분이 맨 끝에 있네요. 니언 털리 부분의 중압감, 그리고 기억과 니언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털리의 중압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억 니언은 모두 뭐냐 하면 공통적 표현으로 보면 상징이다. 그래서 상징으로 볼 수 있는데, 기억은 인간의 삶의 영역이나 부유층의 삶의 영역을 말하는 부분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 그런 의미로서 번지. 니언은 털리라고 했을 때 분단의 냉정 상황에 겪게 되는 정신적 억압감, 분단 상황에서 겪는 정신적 억압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의 화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그 내용의 가장 적절한 문장 종결의 형태로 제시하라. 가장 적절한 문장 종결. 가는 뭐냐 하면 앞에서 비판하는 내용이다. 비판하는 내용은 인간의 환경 파괴를 비판한다. 그러면 이건 역으로 말하면 주제가 뭘로 제시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환경 파괴가 잘못이니까 하지 말자. 인간의 환경 파괴가 잘못하지 말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청유형의 형태로 드러낸다. 비판하는 내용이니까 청유형 형태로 드러내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적절하겠다. 인간의 자연 파괴는 잘못된 것이므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자. 혹은 회복해야 한다. 평소형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평소형보다는 비판 부분은 직접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을 고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환경 파괴를 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환경 파괴를 하지 않게 고치자, 바꾸자, 개선하자. 그런 주제이니까 청유형이 적절하다. 그 다음 나는 이건 뭐 하자라는 것보다 내가 이 털리를 무겁게 생각했는데 그 털리가 무거운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털리의 중압감 밑에 옴짝달싹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 털리의 중압감을 안다. 털리의 중압감을 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되는가? 평소형으로 할 수 있다.
그 분단 상황을 알고 냉전 상황이 겪는 정신적 중압감을 벗어나야 한다 하는 형태로. 그래서 좀 평서문에 가까운 내용으로 또 정신적 중압감을 벗어나자 하면 핵심에 조금 벗어나 0.5점이 됩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직접 내용 자체가 비판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판은 뭡니까? 개선을 의도합니다. 앞에 이야기했죠. 뭔가를 비판한다라고 할 때 비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럼 바꾸자라는 의미로 이어질 수 있고 나에서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우리 현실을 알게 되었다. 정신적 중압감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냐? 오히려 평서형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과 종결 표현 등이 있을 때 연관을 지어서 파악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7번 아래 가나의 시적 대상이 세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가의 경우 꾀꼬리 나에서 갓나이들이 여러 층이다. 갓나이들은 여성들을 말합니다. 여성들이 여러 짝인데 맨 끝에 오면 다 개성이 있는데 여성들이 그래도 다각각 님의 사랑이니 게일생한가 하노라. 그래도 다각각 님의 사랑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점에서는 하나다. 그래서 가나 부분과 관련 지을 때 대상의 세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가나 시적된 세의 의미의 공통점, 표현상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가의 황조는 서로 정겹게 사랑하는 한 상을 의미한다. 나에서도 여기 여러 가지 새들이 있는데 이 새는 여성들의 모습인데 그 새들의 모두 뭐가 있다? 그래도 다 각각 님의 사랑이다. 그래도 다 사랑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가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두 사랑하거나 사랑의 대상이 있는 존재다. 가의 경우에도 사랑의 대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펄펄 나는 꾀꼬리 암수소로 놀다 사랑의 대상이 있고 나의 경우에도 여러 새들이 있습니다. 송골매, 제비, 백화원리의 두루미, 녹수파란의 비오리, 따의 퍼간전 소르게, 석은 덩거의 부엉이 등등. 그래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의 경우에 다 같이 님의 사랑이 있는 부분이 되겠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나무도 자연적인 것에 빗대어서 인간적인 것을 드러낸다. 가의 경우에도 자연적인 것, 즉 꾀꼬리에 빗대어서 꾀꼬리는 정다운데 나는 외롭다. 나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새에 빗대어서 다양한 여인의 모습, 다양한 여인의 삶 이런 주제를 잘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모두 사랑의 대상이 있다 하는 점. 그럼 가다 모두 자연적인 것에 빗대어 인간적인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모두 우의적이다. 가의 경우도 새에 빗대어서 나의 경우에도 새에 빗대어서 표현한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보면 송골매도 같고 송골매는 조금 날카롭다. 송골매 아주 사나운 의미가 있습니다. 줄에 앉은 제비 같다. 줄에 앉아있는 제비는 가지런하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백화원리의 두루미 같다. 이건 우아하다. 백화원리의 두루미가 전통적인 우리가 조선시대 전통적인 여인상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백화원리의 두루미도 같고 녹수파란의 별이 같고 푸른 물결 위에 물 차오르는 건 이건 생동감이 있는 것. 생동감이 있고 우리가 보면 생동감이 있다. 혹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섹시하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 그 관능미가 있다 하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 땅에 퍼간전 소리개 같다. 땅에 앉은 소리개. 땅에 앉은 소리개는 솔개도 뭐가 되는가 하면 다른 약한 새들을 잡아먹고 그걸 합니다. 그래서 땅에 앉은 게 새를 잡기 위한 것이라면 사냥의 의미도 될 수 있다. 사냥의 의미도 됐고 그 다음에 사냥을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땅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뭡니까? 퍼져 있는 것. 그러니까 쉬고 있는 것.
퍼져서 쉬고 있는 그런 의미도 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석은 덩굴에 부엉이 같다. 나무 석은 덩굴에 있는 부엉이 같이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이런 부분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모양이 다 개성적인데 그래도 뭐냐, 각각 다 님의 사랑이 있으니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각각 어떻게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가. 가히 시적 화자는 그 새와 대조되는 자신의 외로운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외로움, 님이 떠난 후의 외로움이다. 새는 정겨운데 나는 외롭다. 이렇게 해서 주제를 잘 드러내고, 또 나의 시적 화자는 다양한 새의 모습을 관찰해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 새들이 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새들이 다 개성적인데 그래도 님이 있다는 것은 공통이다. 그리고 새를 사람으로 바꿔보면 사람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다 같이 뭐냐, 나이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8번은 채봉감별곡이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앞부분 줄거리, 뒷부분 줄거리 자세하게 제시를 했으니까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되겠고,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채봉과 강필성 혹은 장필성이라는 두 인물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로 좋아하게 됩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첫눈에 반해서 서로 사랑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채봉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그래서 그 당시에 남성 필성의 집이 채봉의 집보다는 조금 더 양반집이었습니다. 조금 양반이고 그 채봉의 집이 조금 낮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게 자유연애의 의미입니다. 집에 와서 처음에 말하니까 처음에 어머니는 뭐냐, 그래 알았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제모의 아버지가 서울에 갔다 와서는 뭘 해버리는가 하면, 서울에 갔다 와서 이제 그 채봉을 자기 자신이 벼슬을 사고, 그 다음에 채봉을 그 벼슬을 주는 판서에게 후처로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봉은 그걸 싫어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렇게 하라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채봉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재산을 팔아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후처로 이렇게 된다고 올라가는 중에 채봉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 도망을 가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서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뭘 하고 있는가,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이제 장필성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필성을 만나서 이제 오해를 풀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그 뒤에 이 사또가 여기에 와서는 이 채봉을 보고, 채봉이 재주가 있으니까 뭐냐면 관청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청을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장필성의 경우에 원래는 양반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뭘 하는가 하면 신분을 낮춰서 이방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채봉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그 이방이 되기 위해 우리 신분을 낮춰서 이방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평양 감사가 그걸 보고는 채봉을 나무라 합니다. 왜 지체가 낮은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느냐 나무라 하는데, 채봉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강필성이 처음에 만나서 서로 좋아했고, 지금도 이제 그 채봉 감별곡이다 해서 추풍 감별곡 이렇게 하는데, 서로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로 좋아하는 상황인데, 집안의 아버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버지가 또 올라가는 중에 뭐냐면 강도를 당해서 판서가 막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채봉이 뭐냐, 기녀가 되고 그 돈을 아버지를 풀어내는 데 씁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자신이 기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강필성의 경우에도 원래는 양반 쪽이었는데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서로 좋아하는 상황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또가 도와줍니다. 아, 그런 상황 같으면 둘이 결혼을 해라.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도록 도와주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보통 보면 소설의 흐름에서 고전소설에서 신소설, 신소설에서 현대소설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소설이 우리가 고전과 현대소설의 과도기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뭔가? 여기는 고전소설과 신소설 사이에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에서 고전소설보다는 한 단계 발전했고 신소설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작품이 뭐냐? 여기 있는 채봉감별곡이다. 채봉감별곡의 주제면에서 보면 앞서 이야기했었죠. 자유연애 자유사랑, 또 아버지의 가부장제, 가부장이 누른 억압을 거부하고 가부장제에 대한 거부, 또 사회 문제 현실을 다룬 것 속에서 보면 우리가 관직을 매관매직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부분 또 뭐냐면 봉건사회에서 가부장제가 아버지가 그 딸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는 내용 등등 주제면에서도 고전소설보다 한 단계 나아갔고 아직 신소설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서 과도적이다, 중간적이다. 고전에서 신소설로 나아가는 중간적인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면에서 뭐냐? 인물 측면에서 고전소설은 유교윤리 혹은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현모양처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작품의 채봉은 스스로 강필성을 선택하여 사랑을 한다. 나중에 부모의 명을 어기고 사랑을 찾아간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의한 사랑의 추구, 자유연애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자유연애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중세의 봉건적인 것을 벗어나서 근대적인 내용입니다. 자유연애, 자유결혼이 그러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사건 해결의 측면에서 사건 해결에서 보면 고전소설은 하늘의 도움이나 영웅직 인물의 행위 또는 우연에 의한 사건, 고전소설 우연에 의한 사건 전개가 많다. 여기에는 우연에 의한 사건 전개가 적고 바로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건의 전개를 보여준다. 그래서 막 갑자기 암행의사 출두를 한다든가 도수를 부린다거나 그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해결 가능한 것.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랑의 간절함을 알고 있던 평양감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평양감사가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암행의사 출두나 이런 것과 다르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건의 전개. 그래서 이 부분의 사건 면에서도 뭔가 고전소설의 우연성이 없어지면서 좀 더 발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가 뭐냐? 이 작품이 지닌 가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채봉감별곡인데 이 작품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시험에 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시고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줄거리 속에서 아버지의 가부장제를 벗어난다. 우리가 유교윤리 중에 그 가부장제라는 게 오랫동안 지배해왔죠. 그걸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벗어나서 자신의 자유의사대로 사랑을 추구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9번 마지막 문제인데 가와 나에서 대상을 찬양하는 표현에 대해 아래 작성 과목에 맞게 서술하라. 가의 경우에 창기파란가 그래서 여기 양주동의 해석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 부분 창기파란가. 나의 경우에는 찬송. 둘 다 이렇게 무언가 대상을 찬양합니다. 둘 다 대상을 찬양하는데 가의 경우 가에서 대상의 찬양은 뭔가 하면 가에서 우리가 보면 찬 기파란가 제목이 찬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찬 기파란가 이렇게 되죠. 찬양의 의미가 있는 이 찬양하는 방법은 뭔가
그 내용 속에 보면 내용 속에 열침에 나타난 달림이 있다. 달이 있는데 달은 광명 밝음을 의미합니다. 광명이나 밝음의 존재. 광명이나 밝음. 흰구름 쫓았다 가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달의 말이 흰구름 쫓았다 가는 게 아니고 새파란 날이 기랑의 모습이 있다. 새파란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불변의 의미, 변하지 않는 존재이다.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랑의 모습이 있으라. 일로 날이 조약돌에 낭의 지니서 마음의 끝을 쫓는다. 조약돌 하면 원만하다. 아우 자까지 높아. 잣나무 잣이라고 하는 거 자까지 하는 것은 뭐냐? 지조절개이고 이와 상반되는 것은 서리를 부정하면서 이걸 긍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보면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가? 그 기파랑을 찬양하고 있다. 우리가 기파랑이 훌륭하다라고 할 때 기파랑은 광명이나 밝음의 존재입니다. 기파랑은 불변의 존재입니다. 기파랑은 원만한 존재입니다. 기파랑은 지조절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직접 제시가 되어버립니다. 달로 새파란 나리로 조약으로 잣으로 상징을 통해서 기파랑의 훌륭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이게 장기파랑이고 나에서는 뭐냐? 찬송이다. 제목은 노래한다. 그래 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대상은 여기는 누구냐? 님이다. 여기서도 나의 경우에도 한편으로 보면 뭐가 되는가? 상징을 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또 직접 제시되는 부분도 있다. 부분적으로는 상징을 통해서 제시가 되지만 그러나 직접 제시되는 부분이 있다. 상징을 통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 단단하다 할 때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이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아침볕의 첫걸음이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연의 옛 오동의 숨은 소리이다. 마지막에 얼음바다의 봄바람이다. 여기서 100번이나 달리는 금결은 뭡니까? 강하고 굳은 존재. 님은 강하고 굳은 존재이다. 그 다음에 아침볕의 첫걸음, 상스러운 것, 기분 좋고 상스러운 존재이다. 기분 좋고 우리가 상스럽다 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 징조가 좋다는 겁니다. 옛 오동의 숨은 소리, 깊고 거역한, 깊이 갖고 거역한 존재다. 얼음바다의 봄바람, 차가운 현실에서 따뜻함을 주는 존재. 차가운 현실 속에 따뜻함을 주는 존재. 그러니까 드러낼 때 이런 부분 위주로 했으면 님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만 또 님은 아침볕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제시가 되면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은 상징을 통해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냐? 상징을 통해 제시해서 유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외의 내용을 보면 직접 제시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아라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아침볕의 첫걸음은 여기 와 있었고 당신은 의가 무겁고 황금이 가벼운 거잖아. 의가 무겁고 황금이 가볍다. 님이 직접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지의 거친 밭에 복의 씨를 뿌리라. 거친 밭에 복의 씨를 뿌리라. 복된 존재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거지의 거친 밭 이 부분만 보면 여기에 가까운데 복의 씨를 뿌리라 하면 복을 받아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조금 중간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봄과 강물과 평화를 좋아한다. 봄과 강물과 평화를 좋아한다 하는 점.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이 되라. 자비로운 존재가 되라. 자비의 보살이 되라. 이런 경우는 뭐냐? 여기에 적은 것은 직접적 표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대상을 찬양할 때 상징이나 아니면 직접 드러나는 표현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가이고
나의 경우에는 일부 내용들은 그렇게 하는데 일부는 뭐냐?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님을 직접 찬양하고 있다. 찬송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직접 제시해서 나름의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대상을 찬양하는 표현의 공통점, 작품의 구체적 근거를 통해서 서술하라. 가의 경우 달, 나리, 조약, 자 등의 상징을 통해 나의 경우 100번이나 달려난 금결, 아침볕의 첫걸음, 예도동의 수문소리, 얼음바다의 봄바람 이런 것이 다 님에 해당되는 것. 모두 뭐냐? 상징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와 비교할 때 나의 대상 찬양 표현을 한계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제시하고 그 이유 한계다라고 할 때 이건 뭐냐? 직접 제시. 시에서는 주제나 정서가 직접 표현되면 안 됩니다. 직접 표현되면 안 되고 다르게 비유 상징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비유나 상징으로.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입으로. 그래서 시가 정서를 표현하는데 시는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 정서가 직접 제시되면 형상화가 부족합니다. 형상화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에서는 직접 제시하자고 뭐로 하는가? 비유 상징으로 한다. 비유나 상징으로 표현한다든지 비유 아니면 상징으로 아니면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기 위해 하는 게 뭡니까? 감정이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감정을 객관적 상관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로 표현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 시에서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제시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뭐냐? 형상화가 부족한 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가 정서를 드러내는데 내가 슬프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내가 슬프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부모님 돌아가셨다. 슬프다.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늘이 무너졌다. 가슴이 찢어진다.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그게 뭡니까? 바로 비유나 상징으로 이미지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비유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뭐냐?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다. 실은 그래서 직접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로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비유 상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다. 직접 드러나면 이미지로 표현되는 게 직접 서술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 1년 2행, 2년 2삼행, 3년 2삼행 등의 찬양 표현에서 대상에 대한 찬양을 형상화하지 못하고 직접 서술로 찬양하고 있다. 복을 받아라 라든지 자비의 보살이 되라 라든지 의가 무겁고 황금이 가벼운 것을 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표현에서 보면 한계이다. 그래서 시의 표현에서는 우리가 형상화된다 할 때 이미지를 통해 감정이입을 통해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직접 제시되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질문 있는 분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4페이지. 예. 그 이별로도 볼 수 있고 여의다라고 하면 보통은 사별하다. 여의였다 하는 것은 사별하다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단순 이별로도 볼 수 있는데 단순 이별했다라기보다는 여기는 님을 여의다 하면 죽었다라는 님이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런 의미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때 성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부분에서 주여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것 아우의 죽음 이제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다다라는 주여 용납하옵소서 주여 용납하옵소서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아우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있는데 그 슬픔에 대해서 혹시 죄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납하라 하는 그런 의미 용납하옵소서 용납하다 하는 것은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용서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성찰의 의미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니요 화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우의 죽음
아우와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첫째 연에 있는 부분인데, 첫째 연에서 이제 그 주여 용납하옵소서 성경을 얹어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우 죽음과 관련되면 1년에 있는 내용은 아우의 죽음에서 이제 용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 내용에서 보면 뭐냐, 화자의 입장도 그게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찰이다라고 할 때 여기 1년 부분이 이제 아우의 죽음에 해당되는 부분, 죽음, 인간이 죽는다라고 할 때 죽음에서 이걸 성경을 통해 성경을 얹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우의 죽음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용납을 바라다. 그 아우가 만약에 지은 죄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용납을 바라는 내용은 나의 경우, 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도 이렇게 경건한 삶에 대해서 지향한다. 이 작품에서 보면 이 인물이 뭐냐면 기독교 신자의 의미로, 기독교 신자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아우의 죽음에 대해서 성찰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 죽음 자체에 대한 성찰, 아우의 죽음에 대한 성찰, 아우의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나의 삶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것도 생각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 또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예, 그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슬픔의 종교적 성화 1년에 보면 그런데 이게 그 아우의 죽음에 대한 아우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성화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아우의 죽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추모하고 그리워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수용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뭐냐 하면 이게 형의 아우의 세계, 아우는 죽어 있습니다. 아우는 이 천상에 있고 형은 아래에 있다. 형은 아래에 있는데 이 두 세계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두 세계, 이 세계와 이 세계는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단절되어 있지만 뭐냐, 이 형이라는 것은 그 죽음, 아우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다른 세상이다. 아우는 딴 데 있고 나는 여기 있다. 그 운명으로 이렇게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우의 죽음에 대해서. 요 세상은 다르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세상은 다른데 이 다르다는 이것을 수용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단절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세상은 단절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수용한다라고 할 때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있는 세계는 뭡니까? 저승이고 나는 여기에 있다 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할아버지는 거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지만 세상은 단절되어 있는데, 그래도 뭐냐, 그 부분을 내가 벗어날 수 없어서 운명으로 알고 그 슬픔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못 들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단절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그래도 못 듣으리라, 그래도 그는 못 듣으리라, 이제 내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뭐냐면 네 음성을 나만 들어도, 네 음성을 나만 듣는다는 것은 내 목소리가 안 들려도, 너는 몰라도 뭐냐, 내가 나만 듣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것이고 오고 가지는 못한다. 내가 부르는 것은 너가 듣지 못하는 부분인데, 네 음성을 나만 듣는 것으로 단절이 되지만 이 땅과 그것은, 즉 천상과, 이게 천상이라고 하면 천상과 지상은 단절되어 있다, 이런 인식은 있는데, 천상과 지상이 단절되어 있는 이런 자체는, 이거 자체는 수용한다는 겁니다. 천상과 지상이 다름을 하는 것.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이게 단절성은 커지지만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단절감은 커지지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단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도 제가 설명했죠.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있는 세상은 다르고 내가 사는 세상은 다르다. 그 여기서 할머니 있는 세상은 내가 불러도 할머니는 닿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뭡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 죽으면 다른 세계에 간다는 것, 목소리가 안 통하는 것, 이런 것은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경우 단절이 되어 있지만 이 단절된 것은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단절된 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도 죽으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거기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 죽음을 운명으로 수용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부분 없습니까?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답안 쓰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 A4로 했는데 답안 쓰는데 불편합니까? 적습니까? 원래 안 하면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크게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스캔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스캔을 하려면 스캔을 해서 이렇게 자료로 활용하려면 A4로 해야 되고 아니면 불편하면 더 큰 답안지에 쓰도록 해서 여기 와서 이제 또 스캔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했는데 쓰는데 불편합니까? 괜찮습니까? 글자를 조금 작게 쓰고 그러면 제가 채점을 스캔하는 게 이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답안선 부분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